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 3부까지는 경제도 얘기했고 국내 정치도 얘기했고 국외 정치까지 어려운 주제들만 쭈르륵 다뤘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진짜 중국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한테서 들어보도록 하는 거죠. 저도 사실 만난 중국인이 한국에서밖에 없어가지고 이번 편은 백 기자의 대활약을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K-팝 이런 거를 남궁 기자가 얼마나 알겠어요. 뭐 저번에 보니까 그냥 에스파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 아는 게 에스파밖에 없나 봐. 광야를 알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한번 에스파에도 이제 중국인 멤버가 하나 있죠. 닝닝이. 네. 너무 귀여워. 그래서 한번 닝닝이 좋아요. 좀 중국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자꾸 중국 그 수뇌부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진짜 중국인이 어떤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버드 책에는 뭐 중국 문화나 K-팝 얘기는 나오나요 혹시? 이게 문제가 하버드대 교수님들도 다 딱딱한 얘기밖에 몰라가지고 K-팝에 별로 관심이 아무것도 없거든. 몰라. K-팝이 뭐야 이럴 것 같은데. 하버드대 교수님들이 문화 챕터에 뭐가 나오냐, 뭐 중국인들에게 고전이란 무엇인가, 뭐 그들이 사서 공자는 무엇인가, 뭐 종교는 무엇인가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왜 중국인들이 사서에 뭐 저렇게 열광하고 아직도 공자 얘기를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그냥 교양 차원에서 알면 될 것 같고 저는 4부는 좀 진짜 중국인들 얘기를 한번 저도 근데 몇 번 제한적이지만 만나본 얘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요즘 느끼는 게 좀 중국 청년들의 그 애국주의 열풍 이게 우리나라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국판 국뽕? 이제 국뽕. 분노 청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게 기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분노 청년이 뭐냐면은 애국주의 홍위병이라고도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홍위병이라는 게 원래 그 문화대혁명 때 이제 나섰던 그런 젊은 군사들 홍위병이라고 이제 불렀었다가 지금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쵸. 분노 청년은 실제로 분노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최근에 그거잖아요. BTS가 이제 벤 플리트 상이었나? 맞아요. 그 상에서 이제 수상 소감 발표를 하는데 뭐 중국인들을 뭐 추모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가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 한국과 미국이 같이 공유하는 어떤 수많은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도 희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적이었던 중국 우리도 희생을 했는데 왜 너네 중국 얘기 안 했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갈려요. 이 분노 청년들이 물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국뽕 근데 국뽕이 어느 나라나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로 가해가 가해지니까 우리가 아는 중국인들은 저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겉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될 것 같냐면 그러니까 커뮤니티 중심으로 뭉친 좀 일베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면은 약간 내두익 뭐 그런 느낌이 될까요? 네, 뭐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저학력층이에요. 아 오히려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뭘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BTS 문화도 막 그렇게 잘 알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맨 처음에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격차가 빈부 격차가 그쵸.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 소농민들의 자식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저도 있었을 때 가장 느꼈던 거는 제가 만났던 중국 친구들은 되게 깨어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감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한국대로 인정해주고 중국을 중국대로 인정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이제 특히 소농민들 그러니까 인터넷을 많이 해외의 문화를 많이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국의 어떤 교육에 너무 브레인워시를 당해서 세뇌를 당해서 네, 어렸을 때부터 그 공산당이 최고고 빨간색 리본을 달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서 결국 분노 청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이 먹힌 사람들
먹힐 정도로 저학력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대학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중국의 대학 교육 물론 대학 교육 자체도 고등교육이 있지만 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서울에 만나는 사람 특히 뭐 서울의 대학으로 온 사람들이라든지 뭐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간 뭐 좀 상류층 자제들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외국물을 먹은 거잖아요. 우리로 맞아요. 치면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엄청 갈린데요. 그런 그 제가 어떤 연구 자료를 봤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그 표지부는 봤는데 주로 막 막장 드라마 외국산 막장 드라마 막 신파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좀 저학력층한테 소구가 그쵸? 되고 중국에서도 좀 막 그런 뭐 미국식 그런 미드들 그런 것들이 상류층 막 그런 도시 상류층들이 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이라 다 어떻다가 아니라 그 그룹이 엄청 나눠지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룹이 엄청 나눠지는데 문제는 중국은 인해 전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 청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학력자들이 당연히 고학력자보다 훨씬 많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당연히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의 수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저는 분노 청년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분노 청년도 분노 청년이지만 중국의 전반적으로 고학력자들에게도 퍼져 있는 어느 정도의 중화 중심주의가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중국인 분들을 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 90%는 있다니까. 90% 있어요. 전 그렇게 봐요. 그분들의 특징이 그 배운 분들도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은 또 그런 게 있다.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그분들은 뭐 중화를 떠나서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한 뭔가 그 엘리트 의식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마음의 두 번째 고향이 당이 돼가지고 당심이 강한 거야. 맞아. 그 제가 저번에 놀란 게 저도 대학생 때 이제 그 알바를 이렇게 하는데 대학원생 그 중국인 대학원생이어서 제가 뭐 알바다 얘기를 했어요.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있던 곳이 그 앞에 이렇게 BBC 뭐 CCTV 이렇게 쭉 그 TV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거 보면서 둘이 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재밌더라고. 엄청 그 깨어 있고 좀 그 한마디로 좀 열린 스타일이고 막 신나서 얘기를 하다가 중국인이랑 그렇게 깊이 얘기해 본 처음이라서. 그러다가 그 앞에 이제 TV에 그 중국 전승절 행사해가지고 군사 퍼레이드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좀 힘자랑 같은 거는 좀 촌스러운 것 같다. 저게 너무 군사 권위적이고 그렇지 않냐 했더니 갑자기 정색하더니 우리는 저런 게 필요하다. 갑자기 진짜 잘 얘기하다가 우리는 저런 게 필요하고 당의 저게 너무 큰 성취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 약간 핀트가 한번 핀트가 약간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정색하는 중국인들 많아요. 특히 어떤 문제에서 그러면 역사 문제. 맞아. 역사 문제나 아니면은 대만이나 홍콩 문제를 건드리면은 굉장히 정색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청나게 들먹인다거나 아니면 중국은 너무 대국이어서 그러니까 큰 나라여서 소국의 마인드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대해서도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남국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K-팝, 한류 같은 게 중국에서도 엄청 유행인데 한국에서 음식도 엄청 유행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해요. 로제 떡볶이 이런 거 먹나? 그런 거 로제 떡볶이 무조건 있을 거고. 중국 가서 로제 떡볶이 팔아야 되는데. 한동안은 삼겹살이 그렇게 유행을 했다니까요. 네, 삼겹살이 볶음밥 볶아 먹는 것도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근데 요즘 그 중국에 우리나라 화장품도 되게 많이 갔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많이 안 팔려. 요즘에 많이 안 팔린다고 하는 게 유기라던데? 너무 뭐 이렇게 표지도 이렇게 촌스럽고 요즘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못 읽은 거지. 요즘 그쵸.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뭐 ESG 소비가 좀 유행인가 봐요. 뭐 순환 성분이나 친환경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중국 화장품들이 더 득세를 하고 우리나라는 막 일단 블링블링한 연예인 때려박고 광고에다가. 우리나라는 너무 후 같은 거 있잖아요. 올드? 올드한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뭔가 중국 40대 50대 아주머니들한테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어느 정도 소비력이 있는 사람도 그냥 샤넬 산다는 거지. 그렇겠죠. 네,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일본 화장품을 많이 쓴다더라고요. 네, 일본 화장품도 쓰고 뭐 솔직히 미국에 있는 뭐 로레알 이런 거 쓰면 되고 그게 그리고 중국도 화장품이 이제 되게 좋아져가지고 굳이 한국 화장품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화장품을 만들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이게 사실 그냥 똑같은 거니까. 사실 뭐 화장품이 그 내용물은
다 그 외주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ODM. 우리도 한국 콜마라는 곳에서 뭐 여러 맞아요. 브랜드 다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약간 애국주의가 편승해가지고 중국 피부, 중국 화장품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완전 비싼 뭐 일본산, 유럽산 이런 거 맞아요. 쓰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화장품 말고도 그런 뭐 K-팝이나 한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약간 동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패션이나 트렌드를 그쵸. 엄청 따라해요. 그래서 약간 저 중국에 있었을 때는 한 몇 년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한국의 트렌드가 뭐 예를 들면 염색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뭐 치마 뭐 어떻게 생긴 뭐 어떤 스타일의 치마가 약간 한 3, 4년 후에 약간 유행하는? 근데 그때 가서 보면 그게 너무 촌스러운 거죠.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은 분명히 한국 연예인들이나 한국인을 따라하면서도 동시에 무시하는 게 있는 거죠. 소국 주제. 우리가 뭐 니네 거 옷을 입지만 너네는 우리보다 약한 나라야. 그럼요.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 묘한 감정이 드러난 사례가 뭐냐면 그 이제 K-팝 인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쵸. BTS. 사실 K-팝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아이돌 막 이런 것보다도 그 팬클럽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특유의 그 팬클럽 문화를 전 세계로 수출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미잖아요. 그렇죠. 방탄이 맞아요. 한 게.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팬은 있어도 팬클럽 뭐 이런 조직적인 문화.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 나온 게 빌보드 차트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총공 이런 거잖아요. 총공. 맞아요. 그 스밍 총공. 스밍 총공. 스트리밍 같은 시간에 다 스트리밍에 순위를 쫙 올리는 그쵸. 걸 이제 스밍 총공 이런 걸 하는데 그 트위터 같은 걸로 딱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스밍 총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그런 조직적으로 해킹을 당하니까 이게 순위가 뒤집어지는 사례가 나왔다는 그쵸.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중국에서도 K-팝이 있기면 당연히 여기도 웨이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팬클럽 문화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같은 동아시아인들이 문화가 비슷하니까 얼마나 또 그런 집단주의적인 걸 잘하겠어요. 중국이니까.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몇억 명 되는 거죠. 팬클럽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그 팬클럽을 그 규제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재밌는 게 중국 최대 정치행사가 정협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위원이 여기서 어떤 광시 뭐 어떤 뭐 웨이전링이라는 분이 혼란 상태인 팬클럽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규모가 커지고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뭐 마오쩌둥 어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막 다 K-팝 스타들 외국 스타들 쫓아다니니까 무섭다는 거죠.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맞아. 듣기로 몰래 BTS나 블랙핑크 노래 다 듣는다 그러던데. 아, 솔직히 못 참지. 그거 어떻게 참아? 그거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한참 우리 한국 쪽에서 북한으로 그 쏠 때 풍선이요? 풍선 아니, 말고 그 음향 쏠 때. 음향 쏠 스피커, 때 스피커. 스피커 쏠 때 그 빅뱅에 뱅뱅뱅 틀고 막 그래가지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사람. 네, 뭐 그런 거 틀어줬잖아요. 아 진짜 우리 아이돌 노래들 못 참죠. 그거 못 진짜. 참죠. 그거 너무 막 중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중국 그 뭐 정치 쪽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짜증 날 거예요. 그리고 일단 K-팝 자체 엄청 그 서구 문화와 맞아요. 이 미국 아시아적 문화죠. 문화가 완전히 믹스돼 있는 맞아요. 건데 그러면 한마디로 자기들이 깔보는 한국의 문화와 서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때로 모여다닌 젊은 친구들이 이 나라의 미래인 젊은 친구들이 외국 문화에 경도돼. 우리도 예전에 외색 타파 운동 이런 거에서 맞아요. 어린애들이 만화 보는 거 일본 만화 본다고 막 규제하고 이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옛날 얘기인데 이게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조직력까지 강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저는 대본에다가 유튜브 클립을 넣어놨는데 그렇죠. 여기가 지금 뭐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은 못 보지만 엄청 큰 쇼핑몰이고 지금 젊은 중국인들 거의 수백 명이 지금 넥스트 레벨 그 에스파 노래 춤을 다 같이 춰요. 여기서. 그 디귿자 춤을 추고 있네. 네, 그 디귿자 춤을 춘 완곡해요, 완곡. 그러니까 이 넥스트 레벨이라는 게 이거는 중국 애들이 중국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비유거든요. 네. 이 곡 자체가 비유잖아. 거의 한시야. 광야로 가자. 그러면 사실 이게 문제는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 예를 들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도 이화여대에서 막 그 시위할 때 쓰여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근데 그게 노래가 그냥 가사가 들어보면은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비유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지니까 엄청 심오한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 이 넥스트 레벨도 약간 그러니까요. 다음 단계로 가자. 시진핑 제거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 여기서 뭐 거기 광야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거 나거든요. 광야? 그럼 인민들의 것을 탐내는 공산당 정권을 비판하는 건가?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진짜. 근데 이게 독재 정권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맞아요. 취약하죠. 우리도 예전에 막 가사 말도 안 되는 거 트집 잡아서 검열하고 이랬는데 이게 막 웨이보 타고 번지고 막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고. 그건 맞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보면서 뭐 케이팝 정말 잘 나가거나 기분 좋으면서 보면서 만약에 시진핑을 봤으면 와 시진핑 머리 좀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프죠. 이거를 막을 수도 없고 그죠. 냅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이 뭐 그 한한령 해가지고 뭐 게임도 막고 뭐 연예인 활동 못하게 하지만 못하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춤추고 노래 맞아요. 부르고 어차피 다 들을 애들은 다 듣게 그쵸. 되는 거니까. 문화적 침공인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그럼 뭐 유튜브 못하게 해도 다 VPN 통해가지고 다 하고 그쵸. 사실 페이스북 다 하고 해요. 그냥 페이스북을 안 하는 이유는 귀찮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중국 내부에서 하는 걸 많이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저 뭐 우리 학교에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이렇게 배우는데 전 되게 소프트 파워를 무시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뭐 그쵸. 이제 문화가 퍼져봤자 얼마나 퍼지겠냐. 뭐 예전에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야 뭐 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뭐 소련이 무너진 이유가 미국의 청바지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랬는데 이런 걸 보면서 중국을 보면서 약간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게임 문명에서도 네. 두 가지로 도시를 공략할 수 있어요. 나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전 문명을 하니까 얘기해봐요. 문명해요? 네, 하죠. 그러니까 그게 도시를 두 가지로 공략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군사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네. 도시를 공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그게 엄청나요. 반발이 엄청나고. 분노가. 네, 그쵸. 막 그 맞아요. 생산력도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가 엉망이 돼. 엉망이 돼. 근데 문화로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게 통합된다. 이게 문명 6에서 구현된 기능인데 6를 못 봤어. 이게 못했어요. 뭐냐면은 6에서 구현된 이게 한마디로 문명은 계속 그 사회를 반영하잖아요. 네. 나중에 현대 사회가 되면 락스타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요? 유닛으로. 그래서 락스타를 그 도시로 보내서 거기서 콘서트를 열잖아요. 그럼 진짜 재밌다. 문화적인 침공이 일어나가지고 네. 거기가 너무 근데 나중에 그 문명 기술 그 게임 문명은 기술을 찍는데 K-팝이 있어요. 진짜요? 한류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찍으면 주변 문화 전파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현대 사회의 종교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로 치면 이슬람이 엄청 빨리 퍼진 게 상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상인의 종교니까 이슬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막 그 한류 K-팝 스타들이 나가면은 다 한류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문명 6 해봐야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엄청 그 열심히 만드는 게임인데 거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중국 같은 공산 정권, 독재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하죠. 이게 진짜 그래서 자꾸 자기들 가수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게 문화는 자유로워야 오는 거잖아요. YG가 왜 그렇죠. 최고의 수속사겠어요? 선을 많이 넘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 넘고 하면서. 약도 하시고. 네. 근데 여기는 막 애국주의 노래 이런 거 막 주기적으로 불러야 되고 막 장혜모 감독 같은 세계적 거장들 불러다가 뭐 말도 안 되는 공산당 홍보 영화 만들게 하고 그런 걸 하니까 문화적으로 상대가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가 민주주의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아까 은상훈 기자 말한 것처럼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영향력이 강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한한령이 사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좀 막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랑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국 청년들이 어떻게 자랄지가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나이 딱 세대가 어떤 애들이냐면은 엄마가 외동으로 왜냐면은 외동으로 낳아야 됐어요. 자식을 한 명밖에 못 낳으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소황제라고 불리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황제처럼 엄마가 다 버릇없게 키운 거죠. 얘를 위해서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키워한 애들이 되게 이기적이라는 그런 중국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성이 없고 사회에 나가서도 다 자기밖에 모르고 다 막 경쟁하면서 막 그런 팀워크는커녕 쟤를 죽이고 내가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거밖에 모른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애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애들은
사실 우리 세대 때 애들보다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열려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풀렸잖아요. 그죠. 이제 2명까지는 두 명까지는 그렇죠.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얘네는 형제도 생길 거고 뭔가 조금 더 사회적인 애들이 나왔는데 얘네가 또 사회적이다 보니까 약간 MBTI에서도 외향성이 높은 애들이 나오고 그럼 얘네가 이제 문화를 즐기게 되고 그러면은 저는 중국에서 그래도 한국 아이돌 같은 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그 이수만 사장이 자꾸 그 한국에서 욕먹는 부분이긴 한데 자기는 C팝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이나 팝. 그래서 자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비판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우리로 치면 옛날로 치면 그 문익점이 모카씨를 밀수출하듯이 그러네. 우리의 이 영업 비밀을 그러네. 가져다 주는 가져다가 거네. 중국이 만들면 아이돌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도 하는. 근데 그런 얘기 반론이 있어요. 이게 찍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소득 수준 높아져야 되고 맞아요. 자유로워야 되고 맞아요. 그나마 한국적으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워야 그런 스타들이 나오지. 맞아. 저런 사회에서 스타 나올 수 없다. 맞아요. 라는 그런 것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건 비슷해요. 되게 재밌는 사회적인 실험이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진짜 수출 C팝을 그쵸. 이제 SM이 중국에 가서 거기서 그 팝을 만든다고 하면은 근데 저 예전에 봤는데 블랙핑크의 리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막 중국 프로듀서 네. 101처럼 그런 거 하는 거였는데 똑같은 컨셉으로 춤을 이제 가르치는 그 클립을 봤는데 진짜 못해요. 아 그래요? 진짜 못하고 내가 춰도 저 중국 애들보다 잘 출 것 같고 진짜 의외다. 진짜 의외죠. 춤도 진짜 못 추고 노래도 그냥 그렇고 솔직히 외모도 한국 그 맨 처음에 연습생들이 나왔을 때는 우와 너무 귀엽다 막 이랬는데 여기는 약간 어떡하지? 어떻게 아이돌을 꿈꾸지? 약간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아직은 우리가 시기상조인 것 같아.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게 일본도 K-팝만큼 못하잖아요. 맞아. 대만도 맞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래. 그 나라들은 다 뭐 이제 자유로운 국가고 문화에 많이 투자를 할 거고 미국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건데 과연 그러면 이 시스템을 중국에다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성공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언젠가 그러네요. 뭐 공산당 공식 아이돌이 나오는 날도 있지 않을까. 재밌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국 딱 K-팝 얘기까지 하니까 중국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좀 한마디로 중국도 뭐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앞으로 좀 주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더라도. 이제 큰 나라니까요. 네.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부에 걸쳐서 이제 쭉 얘기를 다 해봤어요. 정치 얘기도 했고 경제 얘기도 했고 뭐 이제 문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떠셨어요, 윤상원 기자는? 저는 되게 드릉드릉 이거 꼭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중앙일보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중앙일보 썬데이판에 윤영관 교수, 그러니까 전 장관이신데 네. 노무현 정권 때 잠시 장관을 하셨던 외교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되게 그냥 그 국제 정치에서 되게 좀 원로세요. 학자인데 그분이 자꾸 지금 이분이 거기가 있거든요. 미국에 안식년을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어 보니까 한국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다. 지금 미중 갈등이 이렇게 큰데 우리는 뭐 무슨 뭐 윤석열 뭐 줄리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뭐 그쵸. 후보 뭐 어쩌고 저쩌고 사생활 논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냐. 지금 당장 우리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쵸.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거는 꼭 한번 다루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좀 듣는 분들이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 더 국제면을 볼 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중국 원래 재밌어 하니까요. 그렇죠. 뭐 익숙하고 저 재밌게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남궁민 기자는 어떠셨어요? 책 읽으시면서? 저는 요즘 중국 공부 많이 한 게 자꾸 주변에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을 너무 좋게도 보지 말고 나쁘게도 보지 말자고 하는 게 중국 싫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국은 안 좋다는 얘기만 하면 중국 막 멸망하고 막 사분오열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 굉장히 낮거든요. 또 그렇다고 중국이 무조건 세계 넘버원이 될 거냐도 아닌 게 중국이 2년 전에 1만 불을 달성했어요. 1인당 소득 2019년에. 근데 원래 대부분의 나라가 1만 불을 달성하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거에 빠져서 엄청 고생하거든요. 보통 1만 불에서 2만 불, 3만 불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 중남미 국가들, 러시아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경제 성장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번 좀 평범하게 일반적인 나라로 너무 좋게 나쁘게가 아니라 한번 좀 진지하게 너무 중요한 나라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중국 이야기는 4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윤상원 기자가 책을 가져오나요? 그러네요. 뭔 책을 할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또 재밌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윤상원 기자가 책을 들고 와서 또 직독 잡설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